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료들과 함께 캠프를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동료 여럿이서 캠프를 갔었다고 한다. 밤이 깊어지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불 곁에 남아있는 건 이제 그뿐이었다. 하품을 하며 슬슬 불을 끄고 나도 잘까 싶을 무렵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하고 있는 거야? 고개를 들자 불 너머 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흐릿하게 보이는 커다란 검은 그림자. 눈에 안개라도 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때는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었다고 한다. 평범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응, 불을 지키고 있는 거야. 상대가 누구인지, 왜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조차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방금 전까지는 멀쩡하게 깨어 있었는데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다. 멍하니 잠에 취한 건가 싶은데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불이 꺼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응, 안 꺼져. 이런 산속이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겠네. 응, 이 불이 꺼져버리면 그렇게 되겠네. 어둠은 깊다고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지. 어두운 건 무서워. 그러니까 불을 지켜야지. 누군지 모를 목소리는 계속 불을 끄라고 권유했다. 불 따위 안 지켜도 괜찮아, 졸리잖아. 어서 푹 자버려.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대신 꺼줄까? 그러지 마. 불 꺼버린다. 하지만 바로 다시 켤 거야. 어두운 건 싫으니까. 한 번 꺼진 불은 바로 다시 켤 수 없어. 쓸데없는 짓이니까 어서 자버려. 라이터도 있으니까 불씨만 있으면 금방 다시 켤 수 있어. 라이터인가? 그게 있으면 바로 불이 켜지는 건가? 응, 켜질 거야. 산불도 금방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러자 의문의 목소리는 라이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이 안 꺼지면 라이터는 필요 없는 거지. 나한테 줘. 이건 중요한 거니까 안 돼. 내가 대신 불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라이터 줘. 역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입씨름을 몇 번인가 반복했다. 이윽고 그림자가 슬쩍 움직이더니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니 어쩔 수 없네. 돌아가야겠다. 또 놀자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알 수 없는 무언가는 산속 어둠으로 사라져갔다. 멀어져 가는 기척을 느끼며 그렇게 인사하고 있자니 갑자기 몸이 강하게 흔들리더란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먼저 잠자리에 들었던 동료가 자기를 흔들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동료는 엄청난 기세로 질문을 던져댔다. 지금 도대체 뭐랑 이야기한 거야? 뭐라니? 그제야 겨우 사고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금방 전 대화하던 걸 떠올렸다고 한다. 지금 나 누구랑 말하고 있던 거야? 꿈꾸고 있던 건 아니지. 정신을 차리니 다른 일행들도 모두 텐트에서 얼굴을 내밀고 벌벌 떨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흔들어 깨운 사람이 사정을 늘어놓았다. 자다가 텐트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 깼다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누가 이렇게 떠드나 싶어 밖을 내다봤다가 기겁했다고 한다. 분명히 밖에는 한 명밖에 없을 터이다. 조심스레 살피니 모닥불을 사이에 둔 그림자 두 개가 보이더란다. 한 명은 확실히 친구였지만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람의 형태를 한 검은 덩어리 같은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친구와 그림자는 몇 번이고 끈질기게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래도 불을 꺼야 한다느니 끄면 안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였다나. 절대 불을 끄면 안 돼 차마 말로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고 있자니 곧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고 한다. 그때쯤 되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일어나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자가 사라진 순간 텐트 속에서는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직후에 바로 뛰쳐나와 황급히 홀린 것처럼 불을 바라보는 친구를 붙잡고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던 것이다. 무심코 그림자가 사라진 모퉁이의 어둠을 응시했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발밑에서 타닥타닥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릴 뿐. 그 후 그들은 산에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불을 지켰다. 불침번을 세운 다음 불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한 명 두었다니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올 것이다. 보람이 있었던지 그 후 그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그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었던지 생각하노라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불이 무성할 것이다. 하늘이 가장 넓고 높게 보인다는 가을날. 나는 정처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차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날이 어둑하여 가던 길을 잠시 멈춰 근처 작은 마을 옆에 있던
팔각정을 발견해 그곳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 잠에서 잠시 깨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었다. 밤하늘이 예쁜 까닭이었을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쐬고 있었다. 하나, 둘, 세어가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꿈에서 나는 깜깜한 길을 걷고 있었다. 마치 어린 왕자가 별을 여행하듯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누군가 호롱을 들고 나를 마중하듯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내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도 그것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한 명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가 찾아온 이유를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빙긋 웃어 보이더니 그저 따라오라는 듯이 몸을 틀어 앞에 보이는 집의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집은 나무로 만든 통나무 집이었다. 벽면엔 그녀로 보이는 사진과 얼굴 형태를 잘 알아볼 순 없지만 그녀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그녀가 따라준 차를 마시고만 있자니 너무 적적했던 나머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사회에서 살아오며 힘들었던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등 정말 사소한 이야기들을 그녀 앞에서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이야기만 해버렸네요. 갑작스레 창피해져 급하게 이야기를 마치고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저 자상하게 싱긋 미소만 띄워주었다. 그러곤 그녀는 창밖을 아늑히 바라보았다. 나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에도 별이 떠 있었다. 너무 아름답기에 그녀에게 저 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그녀는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다.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무엇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올라. 그저 애꿎은 흰 티슈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손에 쥐어 꾸깃꾸깃 접었다. 그것을 내쳐버리려고 하니 갑작스레 그녀가 내가 쥐고 있던 손을 잡아 그것을 빼어 꾸깃꾸깃했던 내 이름을 바르게 펴 상 위에 고이 놓았다. 왠지 부끄러워져 그녀의 얼굴을 힐끗 보았더니 그녀는 역시 그저 싱긋 웃고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계속 보자 하니 여러모로 부끄러움이 느껴져서 그럴까. 이제 떠나야겠다 생각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폐만 끼치고 가는 것 같네요. 잘 쉬었다 갑니다. 집 앞까지 마중 나와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그녀를 보니 그새 정이 든 까닭일까? 눈앞이 아른거렸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눈을 뜨고 보니 밤하늘을 수놓았던 별들은 사라지고 약간 짙은 색의 푸른 하늘과 초승달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꿈이 너무 생생했던 탓일까? 무슨 꿈인지 영문을 알 수 없던 나는 몽롱한 정신을 깨기 위해 뺨을 가볍게 툭툭 치고 원래 가려던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여름이 지나간 까닭에 목적지엔 풀만 무성했다. 장갑을 끼고 낫을 들고 풀들을 베어갔다. 깔끔하게 정리한 후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다 발밑에서 무언가 발견했다. 꾸깃꾸깃 접은 흔적이 남아있는 종이였다. 종이에 쓰여있는 글자를 읽자 하니 눈앞이 아른거리며 무언가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리곤 실성한 듯이 눈물과 함께 웃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감정을 조금 추스른 다음 나는 그 종이를 앞에 묻고 소매로 얼굴을 닦곤 씩 웃어 보였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올해도 풀이 무성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직장을 그만둔 이유. 내 친구 S가 겪은 이야기다. S는 옛날부터 넓은 철도를 좋아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만났을 때부터 장래에는 전차 운전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몇 년 지나서 다른 친구로부터 S가 장래 희망대로 전차 운전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몇 년 뒤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S와 만났다. S에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운전사가 되어서 좋겠네. 일은 재밌어 라고 묻자 S는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다. 왜 그래? 괴롭히는 상사라도 있어? 좀 더 물어보자 S는 작은 목소리로. 나 말이지. 이제 그만뒀어. 전차는 더 이상 좋아하지도 않아. 뭐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으면서 손님과 싸우기라도 했어? 술 주정꾼이 시비라도 걸었어? 아니,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다행이지. 그건 아무렇지도 않지. 하지만 내가 겪은 건 견딜 수 없었어. 뭐야? 뭐가 있었던 거야? 말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신경이 쓰여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S는 운전사가 된 이후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S가 평소처럼 전철을 운행하며 역으로 향하던 중 역에서 누군가가 긴급 정지 버튼을 눌렀다. S는 다급히 기차를 세웠고 전차는 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멈췄다. 그러나 역의 중간 선로 위를 보고 S는 놀랐다. 철로 위에 노숙자가 누워 있었다. 아무래도 자살하려고 레일을 머리에 두고 누웠던 것 같았다. 직원은 바로 노숙자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때 역의 플랫폼에서 그걸 보고 있던 어떤 할머니가 S를 향해 외쳤다. 멈추지 마. 쳐버려. 이것도 확실히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 S가 그만두기로 결정한 일은 따로 있었다. 또 다른 어느 날 S가 전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이명이 덮쳤다. 좀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무언가가 일어났다. 선로의 아득히 전방에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다. 그것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S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것은 러닝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가 철로 위로 전차를 향해 뛰어내리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양손을 들고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전철을 들이받았다. 충돌하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성을 내지르며 남자가 앞으로 점프하는 모습은 마치 자신에게 덤벼드는 것처럼 보였다고 S는 말했다. 남자는 계속 S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서 S도 어째서인지 외면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브레이크도 밟지 못했고 전차의 정면으로 충돌한 남자는 산산조각 나서 날아갔다. 그때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외에도 인명사고는 다수 있었지만 러닝셔츠 차림의 남자 사건으로 S는 나가떨어져서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도 드라마를 본다. 나는 귀신이라기보다는 평소에 불빛을 자주 본다. 파란색, 빨간색, 연두색이 보이는데 파란색이 자주 보인다. 아침에는 검은색 덩어리 같은 게 가끔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체를 보았다. 자다가 깼는데 불은 꺼져 있고 어머니께서 양반다리로 TV를 보고 계셨다.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태양의 후예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를 보다가 어머니 옆에 머리만 있는 사람 얼굴이 보였다. 처음엔 거울에 TV가 반사되어 TV 속 얼굴인 줄 알았는데 거울이 거기 있을 리 없었다. 얼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고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웃는 그런 모습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얼굴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에게 옆에 거울 같은 거 없었냐고 물어보았을 때 어머니는 무서운 얘기 하지 말라며 그냥 넘겼다. 그 얼굴은 뭐였을까? 분명 봤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새벽 3시쯤에 깨었는데 원래 자주 깨는 편이라 잠을 푹 못 자곤 한다. 하여튼 새벽 3시에 깨어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가 책장에 꽂혀 있던 공책이 떨어졌다. 다시 집어넣고 그냥 잤다. 다섯 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문지기. 과거 해외에서 유학하던 무렵의 이야기다. 나라 이름을 밝히면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워 비밀로 해두겠지만 유럽의 자그마한 나라라고만 밝히겠다. 1년간의 유학생활 중 나는 대학 근처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대학 자체가 완전 깡촌에 있는 낡아빠진 학교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럽은 거리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 관련 법률이 엄격한 듯했다. 대학 건물 역시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서 멋대로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불가능했던 거겠지. 그 탓에 벽지도 너덜너덜하고 바닥은 나무가 삐걱대는 데다 냉난방도 안 됐다. 일본이라면 지진 한 방에 무너질 건물이지. 대학교가 그 정도니 기숙사는 오죽하겠나. 학교 건물이랑 막상막하일 정도로 낡아빠진 건물이었다. 물도 잘 안 나오고 나무 틈새로 바람은 숭숭 들어오고 쥐까지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끔찍한 곳이었다. 당연히 냉난방도 안 되고 그나마 공유룸에는 난로가 있었기에 겨울에는 거기 다 같이 모여 앉아 겨우 견뎠다. 기숙사 주변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가려면 정문을 거쳐야만 했다. 그 문 옆에는 작은 조립식 오두막이 있고 거기 문지기 할아버지가 늘 머무르고 있었다. 이 문지기는 내가 기숙사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온 사람이었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올 법한 심술궂기 짝이 없는 할아범이었다.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는 무조건 기숙사에 돌아가야만 했다. 늦으면 입구에 서 있는 문지기에게 잡히게 된다. 문지기는 통금을 어긴 학생의 이름을 적어뒀다. 나중에 사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불려가서 설교를 잔뜩 듣고 반성문까지 써야만 한다.
이전에 일하던 문지기는 무척 오래 일한 데다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상냥한 할아버지였다. 나도 한번 통금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빨리 들어가렴.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단다라며 윙크를 찡긋하고 보내줬던 적이 있다. 정말 댄디하고 잘생긴 할아버지였다. 맥주를 잔뜩 마셔서 그런가 배불뚝이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새로운 문지기는 달랐다.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음험했다. 고작 5분 늦은 거 가지고 한참 동안 설교를 늘어놓고 사감한테 보고까지 올린다.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잘못을 했으니 할 말 없이 듣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또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아무 연관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앉았으니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진이 빠질 수밖에 없다. 문지기는 오두막 창문으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설교를 해대니 밖에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신경도 안 쓴다.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설교를 더 길게 늘어놓아. 그 때문에 감기에 걸린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내가 쓰던 방은 2인실로 다른 유학생과 같이 쓰는 방이었다. 그 녀석이 바로 피였다. 피는 요구르트로 유명한 나라에서 온 녀석이었는데 머리가 비상해서 학비랑 기숙사 비용을 다 국비로 지원받는 녀석이었다. 그뿐 아니라 성격도 워낙에 좋아서 기숙사 안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녀석이었다. 처음 유학을 와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 꺼내던 나를 도와준 것도 피였다. 난생 처음 겪는 환경 속에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던 건 모두 피 덕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피가 새로운 문지기의 소행을 참다 못해 직접 단판을 지으러 갔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 문지기의 설교는 악천후일수록 오히려 더 길었다. 그런데 마침 어느 학생이 눈 오는 날 그 설교에 걸려서 오랜 시간 영하의 날씨 속에 서 있어야만 했다. 당연히 그 학생의 컨디션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원체 몸이 약한 녀석이라 이전에도 종종 잔병 치레를 하던 그는 결국 폐렴까지 병세가 악화되어 유학을 그만두고 모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애당초 그가 지각한 건 역시 병원에 다녀오느라 그랬던 것이다. 피는 잔뜩 화가 나서 열배를 토했다. 귀국해야만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건 저 문지기 때문이야.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피는 제대로 된 사과와 위자료를 받아내고 통금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며 달려나갔다. 그것 말고도 여러 얘기를 한 것 같았지만 당시 내 어학 실력으로는 저 정도 알아듣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 단판 때문에 피는 유학을 그만둬야만 했다. 갑작스레 모국에서 피에게 지급되던 국비장학금을 끊어버린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원인은 그 문지기였다. 직접 항의하러 온 피를 못마땅하게 여겨 불량 학생이라며 대학 측에 보고를 했던 것이다. 기숙사에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사감에게 계속 올린 끝에 그게 피의 모국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국비유학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나라를 대표해 그 나라의 세금으로 공부하는 입장이다. 조금이라도 나쁜 행실을 보이면 바로 나라 전체의 이미지에 해가 된다며 장학금이 끊겨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언제나 온화하던 피가 미쳐 날뛰는 걸 보았다. 평생 5등생으로 정의롭게 살아오던 그가 말도 안 되는 음해 때문에 악인으로 낙인 찍혔으니 그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가 갔을까. 그의 분노는 정말 엄청났다.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혹시 이미 그때 피는 미쳐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장학금 중단 통보를 받자 피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다만 이번에는 직접 단판을 짓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다. 워낙에 덕망이 있던 피의 제안이었고 다들 문지기에 대해 울분이 쌓여 있었기에 기숙사에 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를 돕기로 했다. 물론 나도. 그렇다고는 해도 내가 들은 거라곤 내일 저녁 기숙사 지하실로 좀 와줘라는 말뿐이었지만 다음 날 나는 피의 말을 따라 기숙사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은 작은 홀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불은 다 끄고 벽구석에 있는 촛대의 양초가 불타고 있을 뿐이었다. 홀 안에는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검은 로브 같은 걸 둘러쓰고 검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지하니까 당연히 밖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어슴푸레한 방에 가득한 검은 인간들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져 나는 조금 기죽었다. 검은 로브를 쓴 사람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같은 로브와 마스크를 건네줬다. 자세히 보니 피였다. 그걸 쓰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 뭐라고 외치면 그걸 따라서 외쳐줘.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홀에 모인 건 기숙사생 중 절반 정도였다.
모두가 사라지면 문지기가 이상하게 여길 테니 나머지 녀석들은 평소처럼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듯했다. 나도 그쪽 역할을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한동안 기다리고 있자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몹시 천천히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주변을 보니 피랑 다른 한 명이 계단 바로 옆 벽에 붙어 낌새를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대로 손을 뻗어 내려온 사람을 잡았다. 문지기였다. 문지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된 듯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홀 한가운데까지 끌려왔다. 나는 그제야 홀 한가운데 도끼가 놓여있는 게 보였다. 평소에는 난로에 넣을 때 깜팔 때 쓰는 놈이었다. 그걸 보자 문지기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녀석들 문지기를 죽이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방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주변에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가득하니 그럴 수도 없었다. 나 역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내심 겁에 질려 울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피가 마스크를 벗고 문지기 앞에 서서 말했다. 도둑이 아니라서 다행이겠군.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패거리 중 한 명이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도둑이 든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해 문지기를 꿰어냈었다고 한다. 계단을 내려올 때 그가 잔뜩 경계하고 있던 건 그 때문이었겠지. 피는 문지기를 향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겁에 질려있던 내 귀에는 잘 들리지가 않았다. 간신히 내 놈의 악랄한 정신에 벌을 일하던가 청년의 앞날을 끄는 죗값을 치러라 라는 둥 거창한 소리를 해대고 있었던 건 기억난다. 마지막에 외친 참수로 단죄하리라 라는 말만큼은 왠지 제대로 들려왔다. 피는 문지기의 눈을 가는 천으로 가리고 어깨를 눌러 땅에 무릎 꿇렸다. 문지기는 비지땀을 줄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머릿속이 새하였다. 그 순간 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도끼가 아니라. 그리고는 손수건을 삼각으로 접어 양끝을 잡고 문지기의 목에 살그머니 갖다 댔다. 문지기는 무릎 꿇은 채 뛰어올랐다. 그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피는 문지기를 죽일 작정이 아니었다는 걸. 눈을 가린 문지기는 완전히 손수건을 도끼라고 믿고 있었다. 그게 목에 다가오면 진짜로 목이 잘려나간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피 옆에서 다른 녀석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문지기에게 평생 창피를 줄 만한 모습을 남겨주려는 게 피의 복수였던 것이다.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한 나는 겨우 긴장을 풀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는 잔뜩 웃음을 머금고 손수건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녀석들도 소리를 죽이며 웃고 있었다. 뭐 어느 나라던 대학생이 생각하는 건 고작 이 정도 장난일 테니. 그에게 천벌을 피가 그렇게 외치자 모두가 천벌을 이라며 따라 외쳤다. 나도 말이지. 피는 그대로 손수건을 내려 문지기의 목에 대었다. 문지기는 의노화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넘어졌다. 패닉에 빠진 것인지 그대로 물고기처럼 몸이 이리저리 튀어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우리는 다 같이 웃어 제꼈다. 한바탕 웃은 후 피는 문지기의 눈을 가린 천을 벗겨주려 했다. 하지만 문지기는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벌벌 떨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몸을 잔뜩 말았다 다시 쫙 펴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걱정이 된 것인지 피가 문지기의 어깨를 잡은 순간 괴성과 함께 문지기의 움직임이 멎었다. 입에서는 침과 거품이 줄줄 흘러내렸다. 단번에 지하실은 정적에 잠겼다. 누가 봐도 분명했다. 문지기는 죽어 있었다. 아마 지나친 긴장 때문에 심장 발작이라도 일어난 거겠지. 곧바로 응급처치를 했더라면 어떻게든 살아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작 해야 20서너의 애송이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우뚝 서서 그를 바라봤을 뿐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이 사건이 대학에 발각되면 다들 퇴학당하겠지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다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이 녀석 묻어버리자. 정적을 깨고 피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들 피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우리밖에 모른다.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으면 문지기가 실종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마침 지하실은 땅을 파고 벽돌로 벽을 세운 것뿐이라 바닥은 흙바닥인 차였다.
벽돌이 무너진 벽 아래 구멍을 파고 문지기를 뉘었다. 아직 죽고 시간이 그리 지나지 않았기에 몸은 부드러웠다. 눈은 천으로 가린 채였다. 흙을 덮고 그 위에 벽돌을 적당히 쌓아 그럴싸한 모양새로 만들었다. 지상으로 올라가자 방에 있던 녀석들이 몰려왔다. 그리고는 문지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궁금해했다. 피는 문지기랑은 화해했어. 사정이 있어서. 그 양반 한동안 기숙사에서 나가 있겠다고 하더라고. 람에 대충 얼버무렸다. 다들 의심스러워하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잔뜩 굳어있는 우리들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대학에서도 문지기의 실종을 알아차렸고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찾아와 기숙사 안을 조사하기도 했고 학생들에게 탐문도 했지만 결국 문지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문지기는 행방불명 처리가 되었다고 들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처리가 됐는지는 나도 모른다. 아마 경찰도 설마 지하실에 그가 묻혀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겠지. 그로부터 며칠 뒤 피가 귀국했다. 그때까지 나와 피는 이전처럼 사이좋은 룸메이트로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나 역시 평범하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심령현상이나 가위 눌림 한 번 없이 아주 평온한 유학생활이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사건이다. 이제 와서는 그 문지기 사건은 내가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래, 바로 요전날까지는 그랬다. 노후화가 심해진 기숙사를 해체했는데 지하에서 백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전해 듣기 전까지는 말이야.